보험사 올스테이트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평균 34.1%의 보험료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11월부터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시행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캐런 베셀리 시장이 시청 내 거북선 조형물 이전 문제와 관련해 한인사회단체와 회동을 갖고 직접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많이 찾는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이 수도 문제로 숙박시설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LA 스몰 비즈니스 업체에게 최대 $20,000 지원금을 제공하는 레거시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2단계 신청 지원 행사가 9월 4일 LA 한인회에서 열립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출마 이후 처음 진행한 언론과 정식 인터뷰에서 시종 자신 있는 모습, 여유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방은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 시 억만장사 증세 추진 방침을 밝히자 실리콘밸리와 월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난임 부부를 위한 체외 인공수정 시술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정부가 내거나 여러분의 보험사가 지불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한 이후 주요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7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였습니다.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하는 상승률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인 가자 지구에서 소아마비 백신 투약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군사작전을 일시 중단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을 앞두고 여야가 진통 끝에 회담 의제와 형식의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 개편 문제와 같은 쟁점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입시가 치러지는 2026년 의대 정원의 경우 의료계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A 다저스가 볼티모어와의 경기에서 6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5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토트넘이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에서 AS 로마, 레인저스, 갈라타사라이 등과 같은 조로 편성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9도로 예상됩니다. 남가주 지역 다음 주부터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이상한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누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8월 30일 금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노동절 연휴 지금 주요 방송들 보면요, 공항에서 지금 라이브 방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좀 한산해요. 네, 오늘부터 노동절 연휴 즐기는 사람들 상당히 많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행길에 오르는 분들도 오늘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노동절 관련 얘기를 한 지금 2, 3일 정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야, 아무데도 갈 계획이 없었는데 네가 자꾸 그러니까 어딘가 자꾸 가고 싶지 않느냐, 그만 얘기해라 라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집에서 쉬시는 분들은 집에서 나름대로 더 잘 쉬시면 좋죠 뭐. 자, 이런 가운데 올스테이트, 캘리포니아주 내 주요 보험사고 중 한 군데인 올스테이트가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으로부터 평균 34.1%의 보험료 인상을 승인받았습니다. 오는 11월부터 35만 명이 넘는 올스테이트 보험 가입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너무 많죠? 34.1%.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인상의 특징은 그 폭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일부 고객들은 최대 650%라는 급격한 보험료 상승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반면 다른 이들은 오히려 57%까지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가입자의 상황과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올스테이트의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보험 시장 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보험사들이 새로운 보험 신청을 받지 않거나 사업 규모를 줄이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위험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캘리포니아주 보험감독관 리카르도 라라는 보험사들이 기후변화를 고려해 요율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들은 주택 소유자들의 보험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의 서비스 축소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캘리포니아주의 페어 플랜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플랜은 임시 안전망에 불과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보험료 인상 사태는 기후변화와 재해 위험 증가로 인한 보험 산업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주택 소유자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보험업계,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혹은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어제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일 가주의회를 통과한 폰 프리 스쿨 액트는 공화당의 좌쉬 후보 의원이 발의한 초당적인 법안으로 이 법안은 가주 내 모든 공립학교가 2026년 7월 1일까지는 수업 시간 중에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앞서 교내에서 학생들의 셀폰 사용을 금지하도록 독려한 바 있어 법안 서명이 확실시됩니다. 가주는 이로써 인디애나, 미네소타, 오하이오, 버지니아에 이어서 교내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도록 의무하는 5번째 주가 될 전망입니다. 법안은 교내에서 사물함이나 개별 파우치 등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접근을 제한토록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적용되는데 의료 상황 등 비상 상황에서 학생들의 셀폰 사용을 허용하며 교사가 개별적으로 허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법안에 명시돼 있지 않아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은 각 학교에 맡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LA 통합교육부는 교내에서 학생들의 셀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LA 지역 일부 학교들은 이미 교내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 혹은 제한하고 있지만 위반하는 학생을 단속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인기 관광지 중 하나인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이 어제부터 숙박시설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공원 내 트랜스 캐년 수도관이 파손되면서 공원 내 수도 공급이 중단돼서 숙박시설 이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12.5마일 길이의 이 트랜스 캐년 수도관에서 파손이 발생해서 북쪽 림이나 남쪽 림으로 물이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공원 내 모든 숙박시설 이용이 중단되고 캠핑하시는 분들에게도 영향이 미쳐진다고 하니까 그랜드 캐년 숙박하거나 캠핑하려고 계획하셨던 분들 일일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캠핑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물 뜨면 돼. 이거 안 된다고 그래요. 물 많이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LA의 스몰 비즈니스 업체에게 최대 $20,000 지원금을 제공하는 레거시 비즈니스 프로그램 2단계 신청 지원 행사가 오는 9월 4일 LA 한인회에서 열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LA에서 20년 이상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한 비즈니스가 해당됩니다. LA 한인회에서는 앞서 1단계 지원 신청을 도운 바 있습니다. 2단계 지원금 신청도 역시 최대 직원 5명 이하 업체는 최대 $10,000, 직원 6명 이상인 업체는 최대 $20,000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LA 한인회에서 담당 부서 LA시 경제개발국과 함께 오는 9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인회관에서 2단계 신청 지원 행사를 개최하고요. 1단계 신청 절차를 완료한 비즈니스가 대상이며 행사 당일 ID 2021-22 비즈니스 세금 보고, 개인 세금 보고, 최근 3개월 비즈니스 은행 명세서,
최근 급여 지급 명세서 이거 지참하고 한인회를 방문하면 됩니다. 몇 번 가봤잖아요. 저도 취재 삼아서 이렇게 가봤는데 꼭 서류 하나씩 빼먹고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서류 봉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클라비아 행사는 차 없는 거리 행사죠. 지금 LA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아요. 늘 차로 붐비던 거리인데 차 없는 행사로 도로 한복판을 이렇게 걷는 것 괜찮다, 나름 좋다, 행사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헐리우드 워크 오브 페임, 명성의 거리죠. 별 있는 땅바닥에 별 그려져 있는 워크 오브 페임 거리 동쪽 헐리우드 블루바드에서부터 윌턴 애비뉴까지 시클라비아 행사가 이번 주말 있습니다. 아, 거기 위험한데 텐트가 싹 없어졌어요. 노숙자 텐트가 시클라비아 행사를 앞두고 깔끔히 철거됐습니다. 이 지역은요, 비즈니스 업주들이 노숙자 텐트 때문에 살 수가 없다라고 시위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노숙자 텐트는 지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비즈니스 업체들이 노숙자들이 사무실 앞에 텐트를 치지 못하도록 거대한 나무를 갖다 놓거나 조형물을 갖다 놓거나 그랬죠. 그랬더니 시정부에서 노숙자 텐트2는 치우지 않으면서 조형물과 나무를 다 치워갔어요. 야, 이거 무슨 차별이냐, 이런 비즈니스 업주들의 엄청난 불만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시클라비아 행사를 앞두고는 텐트가 싹 사라졌습니다. 이 지역 지난 수년간 노숙자 텐트로 뒤덮여 있었던 곳인데 수천 명이 참가하는 시클라비아 행사를 앞두고 노숙자 텐트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시클라비아 행사가 벌어지는 동안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감안해 노숙자 텐트를 서둘러 치운 것 같다라고 밝혔는데, 지역 주민들이 여기 노숙자 텐트 이렇게 많은 거 몰랐을까요? 네, 알고 있는데 시클라비아 행사를 위해서 치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노숙자 텐트촌 말끔히 철거된 시점과 관련해서 LAPD 경관들은 이 지역 지역구 시의원인 휴고 소토 말티네즈 시의원이 이틀 전에 노숙자 텐트촌 철거를 요청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안 했다는 겁니다.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지금, 수백만 달러가 아니죠, 수억 달러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어제 거북선 조형물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한인사회 단체들과 회동을 갖고 사전에 합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거북선이 그대로 시청에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부산광역시와 LA 한인회와 한인타운 촌순회관 KYCC, 한미연합회, 민족학교 등 8명이 참석했으며 스카서 거북선 철거 원상복구 추진위원장은 불참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미팅 시작 전에 한국 부산시의 자매도시 기증품 이전을 사전에 공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거북선 이전 결정에는 한국 문화나 외교 관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견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거북선을 어디로 이전할지에 대해 한인사회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에 있었던 거북선 조형물을 이전하는 결정은 그대로 고수하는 입장으로 베스 시장은 거북선을 치운 자리에 올림픽 깃발을 전시하는 조처에 대해서도 이는 올림픽위원회인 IOC의 계약사항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 시당국은 거북선 조형물의 복원이 최우선이라며 일단 거북선 조형물을 먼저 완전히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북선 조형물이 복원되는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논의해 거북선 조형물을 다른 장소에 어떻게 보관할지를 비롯해 어떤 방식으로 대중에 공개할지에 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돈 리우 LA 관광국장이 참석해 현재로서는 거북선 모형 이전 장소로 컨벤션 센터 웨스트홀 기존 자매도시 기념비 위치가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부산광역시 관계자는 거북선 조형물은 이전처럼 계속 시청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부산광역시의 이 문제와 관련해 좀 더 검토하고 추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강 KYCC 대외협력 디렉터는 현재로서는 거북선이 컨벤션 센터로 이전되는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한인사회가 목소리를 내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컨벤션 센터는 컨펌이 아닙니다. 일단은 그게 오리지널 계획이었는데 저희 한인 커뮤니티에서 그거를 다시 커뮤니티와 대화를 통해서 재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으면 컨벤션 센터로 가는 거고, 시청이 아닌 다른 곳이 좋다, 한인타운이 좋다라고 하면 다른 곳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유니스송 한미연합회 대표는 더 많은 한인과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으로 거북선이 옮겨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거북선을 비롯해 다른 기념품들이 함께 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Storing it right now, and they're spending resources to restore it because it was housed for over 40 years, and they are using a professional restoration company that's very trusted to restore the artifacts. They are conferring with us for next best steps. 한편 스카서 거북선 원상복구위원장은 사전에 해당 미팅은 LA시가 거북선 조형물을 시청에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한인 사회에 이해시키는 자리에 불과하다며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된 뒤 첫 언론 인터뷰를 어제 했습니다. 공화당 출신 인사를 차기 내각에 기용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를 하는 해리스의 모습이 지도자처럼 보이진 않는다라면서 깎아내렸습니다. YTN입니다. 언론 인터뷰를 회피한다는 트럼프의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CNN과 마주 앉은 해리스 부통령. 불법 이민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에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Prosecuting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violations of American laws regarding the illegal passage of guns, drugs, and human beings across our border. My values have not changed. 또 자신이 집권하면 공화당 출신 인사를 내각에 앉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When some of the most important decisions are being made that have different views, different experiences. And I think it would be to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ublic to have a member of my cabinet who was a Republican. 트럼프가 자신의 인종 정체성을 문제 삼은 데 대한 질문에는 낡고 지겨운 각본이라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트럼프가 이끄는 잔인한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미국을 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To bring America what I believe the American people deserve, which is a new way forward and turn the page on the last decade. 경합주인 미시간에서 유세를 벌인 트럼프는 생방송으로 인터뷰한 자신과 달리 해리스는 녹화방송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리스가 인터뷰한 모습에서 김정은을 맞상대할 리더의 자질이 보이지 않았다고 폄하했습니다. But that's right. He's real. But she was sitting behind that desk, this massive desk, and she didn't look like a leader to me, I'll be honest. I don't see her negotiating with President Xi of China. I don't see her with Kim Jong-un like we did. 이런 가운데 제3후보였던 케네디 주니어가 사퇴한 뒤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7개 경합주에서 백중세를 보였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3승 1무 3패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판세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첫 인터뷰를 마친 해리스는 이제 트럼프와의 첫 승부처가 될 다음 달 토론 준비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선거운동 중단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이후 실시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백중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과 에머슨 대가 7대 경합주에서 주별로 투표 의향 유권자 700에서 800명 등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는 각각 3개 주에서 상대의 오차 범위의 우위를 보였고 한 곳에서 동률을 이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조지아주, 미시건, 네바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에서 각각 상대의 소폭 앞섰고 펜실베니아에서는 48대 48 우열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양 후보가 상대에 앞선 것도 격차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3%포인트 이하였습니다. 결국 대선 승부를 결정할 경합주 승부는 단 한 곳도 특정 후보가 확고한 우위를 잡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초박빙 양상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이번 조사 개시 이틀 전이었던 지난 23일 약 5% 안팎의 전국 지지율을 보이던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 시 억만장자 증세 추진 방침을 밝히자 실리콘밸리와 월가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민주당 기부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들은 해리스 부통령의 증세 공약 폐기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 증세안의 골자는 순자산 1억 달러 이상 사람에게 대해서는 임금과 같은 정규 소득뿐만 아니라 미실현 자본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해 25%의 세금을 물리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을 매각해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어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게 일부 기부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해리스 부통령 측근들은 증세안이 부유층 가운데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되고 쉽게 팔리지 않는 투자 자산에 대한 과세는 유예될 수 있다라고 달래고 있지만 고액 기부자들의 경계심은 풀리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생식권,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생식권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기도 한데 그렇게 또 번역이 됩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최외인공수정 시술 지원 공약을 발표하는 등 생식권 문제에서 좌클릭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최외인공수정을 원하는 부부들에게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내거나 아니면 보험사가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측은 거짓말에 속지 마라 라면서 생식권 이슈 부각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 인정 판결 폐기하는 데 기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강경 낙태 금지법과는 거리를 두는 등 낙태 문제에 유연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자 선거용이라고 일축하고 해리스 부통령을 진정한 생식권 보호 후보다라고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해리스 대선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체외 수정 시술 지원 공약과 관련해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되면 전국적으로 체외 수정 비용을 모두 지불하겠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사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트럼프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밝혔습니다. 캠프는 공화당 정강 정책에서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누구도 생명이나 자유를 거부당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이를 통해 이른바 태아 인격권을 확립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체외수정법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대선에서는 이 생식권도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선뿐만이 아니라 11월에는 연방 하원 등 캘리포니아 각급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도 모두 다 선거에 나섭니다. 이제 막바지 선거운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 소식 그리고 이 한인회와 한인 상공회의소가 LA 한인들의 범죄 신고를 돕기 위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세미나 이 두 소식 잠깐 이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대선을 겸한 본선거가 9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하원 등 캘리포니아 각급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이 막바지 선거운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인 후보들은 결선을 앞두고 선거운동과 기금 모금에 집중하면서 지지와 후원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1월 선거에 출마한 캘리포니아 한인 후보자들은 16명으로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본선에 진출한 연방하원 한인 후보는 미셸 박스틸, 영김, 데이브 민, 데이빗 김 등 4명입니다. 40지구 연방하원 선거에서 3선을 노리고 있는 영김 의원과 45지구 연방하원 3선에 도전하는 미셸 박스틸 의원은 경쟁 후보에 비해 압도적인 선거기금을 바탕으로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유일한 한인 주 상원의원이었던 데이브 민 후보는 이번에는 47지구 연방하원 선거에서 승리를 눈앞에 뒀습니다. 24지구 연방하원 중간선거에서 2위로 결선에 진출한 데이빗 김 후보는 상대인 현역 지미 고메즈 의원과 세 번째 맞대결을 벌입니다. 주의회 선거에서는 최석호 주 하원의원과 조니 LA 웍스 대표가 중간선거를 승리해 각각 주 상원의원과 주 하원의원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 LA 시의원 중간선거를 통과한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며 LA시 최초의 한인타운 관할 한인 시의원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각 도시의 시장 및 시의원직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들도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바인 시장에 도전하는 태미 김 시의원과 재선에 나선 프레드 정 플러트 1지구 시의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북가주에서도 케빈 박산타 클라라 4지구 시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인 의원인 박 의원은 스탠포드에서 석사를 마친 다음 소프트 엔지니어로 일해왔습니다. 한인 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만 용감하게 첫 도전장을 내민 시의원 후보들도 있습니다.
부에나팍 2지구 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최용덕 도시개발위원회 커미셔너는 오는 31일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어바인에는 지난 5월 1지구 시의원 선거 출마할 의사를 밝힌 존박 후보가 있습니다. 어바인은 올해 처음 지역구 선거를 시행하는데 노스파크, 오차드일, 노스우드 포인트, 웨스트 어바인 등을 포함하는 1지구는 한인 및 아시아 후보에게 유리한 곳입니다. 남가주의 대표적인 은퇴타운인 라그나우주에서도 이은주 후보가 시의원에 출마합니다. 이 후보는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인 유나이티드 라그나우주 뮤추얼의 이사로 활약하고 있어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외에도 플러튼 2지구 교육위원회 후보인 제임스 후보도 있습니다. 7지구 오시 수도구위원회 선거에 단독 출마한 메건 유 슈나이더 후보는 일찌감치 3선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LA 한인회와 LA 한인상의가 한인들의 범죄 신고를 돕기 위해 LA 경찰국과 함께 온라인 신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한인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LAPD 온라인 신고 시스템인 CORS 담당자 알레안드로 디알스발레데 경관이 강사로 나와 직원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조만간 한국어 서비스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올림픽 경찰서의 에런 폰세 서장과 레이첼 로드리게스 순찰대장 등 다수의 LAPD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주가요, 전국에서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가장 만연한 지역이다 라고 저쪽 끝에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경쟁이 되나요?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오렌지 카운티의 앤드루도 슈퍼바이저 부녀의 부정부패 스캔들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LA시 의회의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상황이라 정치인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감은 떨어진 상태입니다. LA 시의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호세 후이자 전 LA 시의원의 경우 불우한 환경을 딛고 UC 버클리와 프린스턴, UCLA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 자신의 고향인 이스트 LA에서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시의회 안에서 막강한 파워를 행사해 왔습니다. 특히 LA 시내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시내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중국의 개발업자들로부터 18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형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미치 잉글랜더 전 LA 시의원과 마크 리들리 토마스 전 LA 시의원도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0년 동안 가주에서 576명의 공직자가 연방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수치는 부정부패로 유명한 뉴욕이나 뉴저지, 일리노이주를 웃도는 수치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검사들은 LA시나 가주 전역에 만연한 정치인들의 부패상을 비정상적인 수준의 뇌물수수와 정치인들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주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파워를 행사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부패 의혹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가주의 이민자 비중이 높아 주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이민자 출신 주민들이 정치인들을 감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점 등이 부패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중국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유입도 정계의 부패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문가들을 이용해 가주에서 정치인 개개인의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고 소수기 커뮤니티의 정치 참여 부족이 정치인들 부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노동절 연휴에 여기저기 가실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많은데 만약에 박물관에 갔다가 내 아이가 뭘 건드렸는데 그게 깨졌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우십니까? 이때 관람객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한 이스라엘 박물관이 그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이 밖에 세계 화제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헤흐트 박물관에 있는 전시품 한 점이 원래 모습을 알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약 3,500년 전 청동기 시대에 흙으로 제작된 질항아리입니다. 해당 박물관은 설립자의 가치관에 따라 유리벽 같은 보호장치 없이 유물을 전시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 최근 4살 어린이 관람객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한 마음에 항아리를 살짝 잡아당겼다가 이런 사달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박물관 측은 이번 경우는 고의가 아니라 호기심 많은 아이의 실수라며 오히려 사고 며칠 뒤
항아리를 깨뜨린 아이와 가족을 초청해 다시 정식으로 전시장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현재 파손된 항아리는 복원 작업에 들어갔으며 이번 사고 후에도 박물관 측은 보호 장치 없이 유물 전시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산이 뒤집힐 정도의 강풍과 빗줄기에 귀가를 서두르는 주민들. 그 순간 바람에 정처 없이 흔들리던 나무가 쓰러지며 마을 도로를 덮칩니다.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달려오던 자전거는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나무와 충돌합니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황급히 다가가려 하지만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신줄을 건드리는 바람에 사방으로 전기 불꽃까지 튑니다. 하마터면 나무에 깔릴 뻔한 이 아찔한 상황은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례적인 고온 다습한 날씨 탓에 뇌우를 동반한 폭풍우가 위스콘신 지역을 덮친 건데요. 다행히 자전거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 폭풍우의 여파로 해당 주택가를 포함한 수천 명의 주민이 정전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끝으로 빠르게 질주하는 남자. 순백의 설원을 향해 망설임 없이 뛰어내리며 낙하산을 활짝 펼칩니다. 그는 영국 출신의 탐험가 조슈아 브래그먼으로 히말라야 산맥 봉우리 중 하나인 메라피크를 무대로 해발 고도 5,716m, 세계 최고도 스키 베이스 점프에 나섰는데요. 종전 기록보다 무려 1,000m 이상 높은 곳에서 도전에 성공하며 기네스 신기록까지 달성했습니다. 그가 이토록 극한 도전에 나선 이유, 자선단체 기부금 모금과 네팔의 어린이 인신매매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 도전을 무사히 성공시키고자 그는 보름이 넘는 준비 기간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점프 지점까지 스키 장비를 짊어지고 설산 경사면에 등반하며 높은 고도에 따른 산소 부족 증상도 모두 이겨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아름다운 세상 여기에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밝은 미소 속에 기쁨 있는 곳에 사랑이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마음 여기에.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책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과 깜짝 회동했습니다. 앞서 설리번 보좌관은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미중 정상 전화통화 조율을 합의했는데 핵심 현안에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큽니다. KBS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났습니다. 미중 양측은 갈등이 여전함을 인식하면서도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드러냈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maintaining high-level diplomacy, and to this end, President Biden looks forward to engaging with you again in the coming weeks.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중은 8년 만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말 미중 정상회담을 논의하기 위한 행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미중 정상 간 전화통화를 조율하기로 했지만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왕 부장은 반드시 타이완을 통일할 것이라며 미국이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무역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중국군 서열 2위인 장류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의 회동에서도 미국과 타이완의 군사 협력이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중 간 갈등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고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만큼 연내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북러 군사 협력으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해진 가운데 유엔 내부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전문가 기구 부재 상황이 4개월째 지속되고 있어 감시 공백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비공식 협의를 열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활동을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 의해서 설립된 안보리 산하기구로 위원회 의장국은 현재 스위스로 90일마다 주기적으로 활동 내용을 안보리에 보고해야 합니다. 의장국 보고는 지난 5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한 후 두 번째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반대하면서 공식적으로 해체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일부 정부기관은 여전히 중국 연구자들의 특허 연구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나사와 국방부 등 정부기관의 재정 지원을 받은 중국 연구자가 등록한 미국 특허가 2010년부터 올 1분기까지 1,020건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허 상표청이 연방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산이 흘러들어간 중국 연구자의 특허는 무려 356건이나 됐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시절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등 5G 장비 수출을 금지한 것도 수출 통제 개혁법 등등등이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구촌이 올해 기상 관측 사상 가장 습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로 인한 습한 무더위가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을 생존의 한계로 내몰고 있고 극한 폭염과 호우의 우려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뉴질랜드 국립물대기연구소의 기상학자 벤 노리가 집계한 습도의 척도 이슬점 관측 자료를 토대로 볼 때 미국은 85년간의 관측 기록상 가장 습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기상학자 브라이언 브렛슈나이더도 워싱턴 포스트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습한 여름이 될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높은 습도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인체는 땀을 흘려 증발시키며 열에 줄이는데 공기가 습할수록 땀의 증발이 천천히 일어나 몸의 열을 낮추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열 관련 질환이나 사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습한 열기는 강한 폭우를 유발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습하고 덥고 살판난 것들이 있죠. 모기들입니다. 이 기후변화와 해외 여행자 증가로 모기와 같은 곤충을 매개로 하는 질병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모기로 인한 희귀 감염병 동부 말 뇌염 발병 사례가 올 처음 보고된 데 이어서 뉴햄프셔주에서도 이에 감염된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 남성의 나이가요 40살이에요. 네. 미국 전역에 동부말 뇌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기를 매개로 하는 질병들이 점점 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덥고 짜증나고 습하고 몸에 땀은 계속 나고 이럴 때 시원한 얼음 동굴 알래스카 아이슬란드 생각나시죠? 아이슬란드 빙하에 여행 갔던 미국인 관광객이 사망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빙하 관광은 관광객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며칠 전 외국인 단체 관광객 23명이 남부에 있는 한 빙하에서 얼음 동굴을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음 동굴이 붕괴했고 무너져 내린 얼음이 관광객들을 덮쳤습니다. 얼음 덩어리를 맞은 미국인 1명이 숨지고 1명은 다쳤습니다. 특히 사고 지역의 험난한 지형 때문에 장비 이동이 쉽지 않아 구조요원들은 손으로 얼음을 절단하며 접근해야 했습니다. It's difficult to get equipment to the area. The rescue missions are therefore mainly done by hand, digging and breaking the ice. So yes, these are very challenging circumstances. 당초 얼음동굴 관광에 참여한 이들이 25명이라는 보고가 있어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대규모 수색 작업도 벌였지만 관광객은 23명으로 최종 확인됐고 실종자는 없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아이슬란드 관광국은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여름이 따뜻해져 관광객들의 얼음 동굴 탐험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뭐 종업원이나 아니면 편의점 직원들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아유 고마워 하시는 어르신들 많죠. 요새는 그러면 안 된답니다. 또 꼰대 소리 듣나 봐요. 저도 가끔 그러는데요. 저는 뭐 원체 동안이니까. 다음 달부터 소매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려면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제시해야 됩니다. 얼굴만 보고 그냥 지나가는 안 된다고 합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소매업체에서 외모만으로 손님의 나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외모와 관계없이 30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사진 부착 신분증을 요구하고 나이를 확인해라 라고 했습니다. 식품의약청은 담배 판매 최소 연령 상향에 따른 제한을 강화하는 최종 규칙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새 규칙에 따라 오는 9월 30일부터 소매업체는 전자담배를 포함해 모든 담배 제품을 구매하려 하는 30세 미만 소비자에게 사진이 있는 신분증 제시를 반드시 요구하고 21세 이상에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30세 미만인지는 또 어떻게 알아요? 나이를 이렇게 정해놓은 것 자체가 좀 애매한데 신분증 확인을 강화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신분증 확인 대상 기준이 27세 미만이었지만 최소 판매 연령이 3년 상향된 데 따라 신분증 확인 연령도 3년 높아진 것입니다. 아울러 오는 9월 30일부터 소매업체는 21세 미만인 사람이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이 허용된 시설에서 자판기를 통해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평소에 잘 자는 게 중요하다. 주말에 몰아자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피로는 가시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연구 결과도 많았었죠. 근데 생활이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평일에 그렇게 잘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몰아 주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평소에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주말에 밀린 잠을 보충하면 심장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유럽 심장학회 회의에서 중국 연구자들이 영국의 건강연구 데이터베이스 UK 바이오뱅크 참가자들의 수면과 심장 건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건강 데이터베이스에 스스로 수면 시간을 기록한 9만여 명 가운데 수면 시간이 7시간에 못 미치는 19,000여 명을 수면 부족 상태로 분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추적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주말에 잠을 잔 시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약 14년에 걸쳐 각 그룹을 비교한 결과 주말에 잠을 많이 잔 그룹은 주말에 잠을 가장 적게 잔 그룹보다 심장병에 걸리는 비율이 19%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연구는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주말에 잠을 많이 자는 것이 심장 건강 개선으로 직결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대학교 의대의 수면의학과 부교수 무하마드 아들리시 박사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다른 요인이 이런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주말에 몇 시간 더 잔다고 해서 평소에 수면 부족이 끼치는 악영향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리시 박사는 주말에 더 오래 자면 피로와 졸음을 줄일 수는 있지만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이 노출되기 쉬운 비만 위험 등을 줄이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에 맞는 건강관리 잘 해야 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지금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 하고 있죠. 전의 전쟁. 투어 챔피언십 첫날 임성재 선수가 공동 14위에 올랐습니다. 이 대회 전까지 페덱스컵 순위 11위로 보너스 타수 3언더파를 안고 시작한 임성재 선수는 5언더파를 기록해 14위로 순위가 조금 밀렸습니다. 이 대회 전까지 페덱스컵 순위에 따라 보너스 타수를 안고 대회를 시작하고 대회 우승한 선수가 페덱스컵 챔피언이 됩니다. 세계 랭킹 1위 스카티 셰플러가 이 대회 전까지 페덱스컵 1위에게 주는 보너스 타수 10언더파를 갖고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셰플러는 어제 버디 7개, 보기 1개로 무려 6타를 줄이면서 보너스 타수 10개, 그리고 어제 6언더파 기록하면서 공동 2위와 격차를 무려 7타 차로 벌린 16언더파로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패럴림픽 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패럴림픽 볼 때마다 좀 인간 승리, 인간 드라마, 정말 가슴 뭉클하게 하는 장면 상당히 많죠. 사격에서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하나 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찡한 이 골볼이라고 그러는데요. 선수들이, 시각장애인 선수들이 공을 넣고 골대에다 집어넣는 경기예요. 네, 여기서 한국 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패럴림픽에서 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KBS입니다. 골볼 대표팀이 패럴림픽 무대를 밟은 건 지난 1996년 애틀랜타 대회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경기장에 나선 심선화는 일본의 공격을 막아낸 뒤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평소 강속구 투수에 비교되는 심선화가 꿈의 무대에서도 힘차게 공을 던져 골망을 흔든 겁니다. 한국 골볼 28년 만의 득점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에 심선화도 손을 번쩍 들며 기뻐했습니다. And a brilliant start for Sim Seon-hwa, encouraged to take up goalball by her physical education teacher, and she's done them proud there. 심선화의 선제골에도 세계 랭킹 2위 일본의 역전패를 당했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금 경기가 끝난 지금도 좀 믿기지가 않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응원 많이 부탁드려요. 심선화는 자신처럼 시각장애인으로 5년 전 세상을 떠나 어머니를 향해 투혼의 메달을 약속했습니다. (2024년 8월 30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그리고 즐거운 노동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